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에서만 뵙다 오늘 처음 실물을 뵈니까 네, 저도 대표님 멋있으십니다. 요새 어떠십니까? 이쪽 요새요? 저쪽 삼성전자 왜 이래? 막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뭐 많이 봤죠. 네. 많이 봤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렇게 셀 줄 몰랐죠. 네. 몰랐고 원래 반도체가 안 좋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따라 붙는데 네. 네. 과연 이제 성장 동력이 뭐 있냐 뭐 이런 네. 우려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안 좋다는 이야기는 저도 한 대여섯 가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좋다라는 이야기를 찾기가 사실은 네. 그럴 때는 이제 센터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뭐 매크로 쪽에서도 좀 변수들이 있었고 네.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고 네. 우리 저 제롬 파월 의장도 그동안 네. 쓰고 있던 네. 어떤 그 매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네. 나는 비둘기다라고 네. 이제 선언을 하셨고 네. 또 삼성전자도 그동안 버팅기던 감산 이거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의지를 많이 보였고요. 어. 그동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감산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 감산 얘기를 굉장히 세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런 그렇죠. 겁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 뭐 전 세계적인 열풍에 불고 있는 GPT 네, 이거와 GPT 관련된 세죠. 것들도 네. 전 세계 반도체 주가를 이렇게 막 밀어 올리는. 왜냐하면 이 GPT 이슈로 인해서 뭐 우리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게 하루에 4~5%씩 그냥 올라가니까요.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영향권에 이제 들어와서 좀 많이 바뀌었죠 지금 상황은. 그러면 그 바뀐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2022년, 2023년 이게 달이 딱 바뀌고 이틀 만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거든요. 네.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죠. 그렇고 네. 이제 작년과 대비해서 뭐가 좀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아는 한도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조금 그 전에 얘기, 즉 작년까지 얘기를 네. 조금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주가 뭐 장표가 하나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도 말과 대비해서 2022년도 말 3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동안에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몇 프로 올랐는지, 요거를 나타낸 그림인데, 그러니까 애플은 사실 뭐 반도체 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IT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네. 넣어놨습니다. 3년 동안 77% 올랐고요.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더 많이 시가총 1등이 됐지만, 네. 그때 작년 말 기준으로 TSMC가 반도체 시가총 1등이었거든요. TSMC가 35%, 엔비디아가 148%. 생각했던 것보다 TSMC는 막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올랐던 게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정도 됩니다. 네. 이게 그런가요? TSMC 35%가 네. 그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벤치마크 정도. 그 정도 좀 올랐고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올랐죠. 그리고 대부분 주식들이 보면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0개 종목들 저희가 뽑아놓은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빨간색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빨간색이 눈에 보이는데 슬프네요. 제일 앞에 이게, 있는. 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그리고 그래도 거의 뭐 안 보이네. 인텔이 마이너스 56%. 네. 인텔은 뭐 좀 심각하고 마이크론 7%,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0%. 그 맨 끝에 보시면 이제 웨스턴 디지털 마이너스 50%. 뭐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다들 메모리 주식이라는 거죠. 네. 인텔 빼고는. 네. 이게 메모리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주식이 된 거죠. 그동안 3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네. 뭐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메모리만 주로 보니까 네. 이게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천대를 받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천대를 받았냐 하는 건데, 사실은 2017년, 18년 2년 동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네. 시세가 한번 났고, 이게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방송에서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2017년, 18년. 17년, 18년. 2017년, 18년도에 슈퍼사이클이 네.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안 좋게 된 거죠. 19년부터. 네. 근데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 이후에 재작년, 작년에도 뭐 슈퍼사이클 얘기를 많이들 했어요. 올 것이다 그렇죠. 그랬죠.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슈퍼사이클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다. 네. 왜냐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사실은 1994년, 95년도에 있었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은 21년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끝난 지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또 슈퍼사이클을 얘기하는 그 많은
언론도 있었고 네. 뭐 우리 뭐 후배 애널리스트들도 있었고 했는데 네. 그게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쉽지 네.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뭐 실제 어닝이 기대만큼 못 미친 거죠, 사실은. 네, 메모리 주식들이.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부진했고, 인텔은 뭐 아실 거고요. 왜 네. 저렇게 됐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반도체 산업의 그 패러다임 자체가 과거에는 그 이제 IDM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종합 반도체 업체, 네. 네. 메모리나 네.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처럼 네. 반도체 업체가 주도해서 설계하고 만들고 이거를 유통시키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가 핵심이 됐었는데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팹리스 파운드리 이 모델로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역할을 네. 분담해서.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이 IDM 모델은 뭐냐면 그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네. 즉 반도체를 반도체 업체가 만들고 세트 업체들, 시스템 업체들이 필요한 거 너네가 갖다 써라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 반면에 최근에 그런 반도체 산업의 그런 큰 축은 시스템이나 서비스 또는 세트 업체들이 자기네가 필요한 반도체를 자기네가 필요에 네. 의해서 뭐 설계 전문 업체에 맡기고 그거를 제조 전문 업체가 이제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분업화돼 가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IDM 모델에 대해서 조금 회의론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뭐 인텔 뭐 이런 쪽이 대표적인 그런 축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변해 나가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에서 팹리스 업체들의 매출액 비중이 2000년도에는 한 자릿수였어요. 8% 정도 됐었는데 네. 2020년부터는 이게 이제 30%를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쪽이 훨씬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리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시장에서 좀 밀려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여기에 주가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반영이 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옛날 얘기 좀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반도체 주가가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보시면은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작년 1월달입니다. 작년 1월달에는 여기 네. 시가총액 제가 상위 20개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은 올해 들어서 20개 종목 전 종목이 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작년에는 반대였죠. 예.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주가가 빠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이런 건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지금 시가총액 1등이 된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뭐 거의 한 40% 가까이 30%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2월 들어서도 어제도 뭐 5% 이상 올라가고 네.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조금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 1월 2일 날 올해 1월 2일 날 첫날 보고서로 네. 썼던 거에 이제 표가 요게 들어가 있었던 건데요. 뭐냐면 사실 이제 올해 우리가 시작할 때 반도체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것이다. 그렇죠. 하이닉스는 적자가 뭐 몇 조가 날 것이다. 네. 삼성전자도 어쩌면 뭐 메모리 적자를 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네.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자 그래서 그럼 실적이 안 좋으니까 올해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네. 과거에도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았을 때, 과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러면 주가가 안 좋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 이제 옛날 시각을 좀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그래프는 그 삭스 지수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네. 그거에 94년도부터 왜냐면 94년도 지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간 상승률을 제가 쭉 보여드린 건데 작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36% 하락을 했습니다. 삭스 네. 지수가. 네. 전체 반도체가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과거에 저 정도 빠진 적이 2번이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02년도하고 08년도예요. 08년도는 이제 금융위기 같고 네, 금융위기였고 02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았죠. 02년도는 이제 2000년도에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네네. 01년도에 이제 9.11 테러까지 테러까지 아, 터졌죠. 네, 겹치면서 완전히 뭐 초토화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뭐 벌어졌던 거죠. 엔론 사태도 그때쯤이었고요. 맞습니다. 네. 무지하게 컸어요 사태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 다음 연도라는 거죠. 네, 03년도하고 09년도. 그때 보시면 반도체 주가가 70% 올랐습니다. 지수가. 급락 이후에 급등이 온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시클리칼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을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가 물론 이제 오래된 산업이긴 하죠. 굉장히 네. 오래된 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 그런 주요 제품들의 가장 중요한 그 퀄리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라고 봐야 되니까 네. 여전히 그 중요도는 있는 상황에서 1년에 지수가 뭐 30% 40% 이렇게 빠지고 난 거는 사실은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선반영. 그래서 이제 네. 뭐 선반영이란 말들을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선반영이 나타나고 네. 있고 작년에 반도체 뭐 하반기에 가서 좀 빠지긴 했지만 사실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주가가 전 세계 모든 종목이 다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는 사실 올해 있을 반도체 그런 침체 이거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반도체 업체의 주가는 올해 실적으로 결정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은 약간 그 애널리스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예.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뭐 사실 제일 속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뭐 네. 실적이 이만큼 좋아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라고 네. 얘기하면은 제일 쉽죠. 그렇죠. 네, 제일 쉽고 네. 과거에 뭐 다 아시겠지만 한 10년 전 이때만 해도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누가 잘 맞히느냐. 아 지금도 이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실적과 주가가 물론 이제 주가가 약간 선행을 하긴 하지만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었어요. 네. 어느 정도는 그 실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죠. 삼성전자 뭐 이번에 예를 들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데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엄청난 적자가 예상이 되면 네.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 약간 미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전 세계가 좀 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클리칼 인더스트리에 따른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정보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항상 한 단계 전에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수익을 거두면 그 다음 또 사이클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전에 또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똑똑해져서 뭐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투자자들이 서로 똑똑해지니까 네. 애널리스트들 머리 위에서 이제 날라다니시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주가가 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조금 약간 심하면 약간 바보되기 딱 좋은 이제 그런 국면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는 작년에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안 좋다라고 제가 물음표를 찍었는데 이거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첫날 1월 1일 날 보고서에 요 간단하게 올해 반도체 전망을 썼어요. 애널리스트 하시기 정말 힘드시겠어요 지금. 뭐 다 힘들죠. 요즘에 네. 뭐 안 힘든 직업이 없죠. 애널리스트도 힘들고 펀드 매니저들도 힘들고.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힘들겠죠. 이게 보통 그 정석이 기업의 실적이 이 정도 나오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가가 그 장기적으로는 차이가 나니까. 장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가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몇 번 이제 경험을 다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도 우리 한 대표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적이 되게 안 좋아지면서 이제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비싸게 되는 거죠. 아 지금 고포저포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적자인데. 적자니까. 그러니까 요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적자에 사서 흑자에 팔아라. 근데 이제 적자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네. 뭐 하이닉스는 그렇지만 삼성은 뭐 적자는 아니니까.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고퍼가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실적만 이렇게 쫓다 보면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실적 가지고 이제 주가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실적이 아니라 사실은 올해 주가는 과연 이제 내년도에 과연 이익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네. 그거를 반영을 해나갈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1월인데 그러니까요. 6달도 아니고 네. 내년이면 1년 뒤를 반영을 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예전 한 5년 전에 뭐 다른 증권사에 있을 때 네. 그 삼성전자 주가는 삼성전자 실적과의 관계를 한번 시계열로 전부 다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9개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것 같은데 9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때,
그래서 그때 주가랑 삼성전자의 9개월 뒤에 실적 이게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땐 그거보다 또 더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은. 아니 옛날에 삼성전자 투자하기 쉬웠거든요. 제일 쉬운 게 삼성전자였는데. 뭐 왜냐면 분명한 사이클이 있었고 네. 어닝 사이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적이 제일 안 좋을 때 네.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쭉 좋아지는 거가 쭉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나가는데 지금은 사실은 실적이 올해 상반기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네. 자 이거를 이제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애널리스트가 뭐 그래도 무슨 모델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현재 직면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 코멘트를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주요 네. 기업들을 쭉 올해 들어서 이제 발표한 기업들인데 네. 사실 좋다라고 얘기한 기업이 거의 없어요. 올해 실적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번 위에서부터 잠깐 보면은 우리 뭐 룰루레몬, 메이시스가 이제 제일 1월 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다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룰루레몬은 제가 이제 갖다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소비주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젊은 층에서 소비주의 대표적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뭐 마진이 안 좋아진다 이랬고요. 뭐 백화점 메이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을 사전 경고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대만 업체들 보면은 뭐 나냐도 그렇고 미디어텍 같은 경우 보시면은 원래 이 회사가 3분기 실적 발표 때 4분기 매출액이 3분기 대비 20% 빠질 것 같습니다라는 가이던스를 줬어요. 네. 되게 충격적인 가이던스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어떻게 보면 퀄컴 다음 미디어텍의 본회사인데 네. 분기에 매출이 20% 빠진다. 도대체 이게 뭐 얼마나 안 좋은 거냐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24% 빠졌어요. 그거보다 더 안 좋았군요. 네, 네. 더 안 좋은 거.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안 좋게 지금 나왔고. 자, TSMC도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좋았죠. 네.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이 회사도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면 1분기에 매출이 둔화된다. 그리고 2분기까지도 매출이 감소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넷플릭스는 조금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시는 것처럼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죠. 클라우드 수요가 둔화된다. 이거 반도체 안 좋은 얘기잖아요. 네. 안 좋아진다. 뭐 이랬고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여기는 1분기가 시장 예상보다 더 부진한 이런 가이던스를 여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없었어요. 이제 유일하게 거의 좋다라고 한 데가 네. 뭐 우리 슈퍼 을이라고 하는 이제 ASML 같은 경우 여기는 오히려 지금 전망치가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올해도 매출이 한 25% 정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2025년도 매출 타겟도 상향 조정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또 안 좋단 말이에요.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지금 얘기를 하고 사람들 자른다. 1,300명 감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IBM도 그렇고 뭐 인텔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텔은 되게 황당할 정도로 이 회사 작년 1분기에 매출액이 184억 달러인데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110억 달러예요. 무려 40%가 빠지는 되게 황당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올해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NXP라는 회사도 역시 뭐 1분기에 실적이 좀 둔화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우리 루이비통 그룹도 4분기에 성장, 그러니까 실적이 뭐 좋죠. 성장을 했습니다만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이 28%였는데 4분기 성장률이 9%예요. 확실히 둔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좋은 얘기를 한 기업들이 없었고 2월 들어서도 아시는 것처럼 애플은 이번에 이제 매출액이 YOY 빠졌죠. 거의 뭐 그 상당히 오랜만에 그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다만 이제 그래도 3분기에 그 마진은 오히려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제 비교적 다른 업체들보다는 조금 괜찮은 얘기를 했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나 아마존 다 안 좋은 얘기했죠. 네, 다 안 좋은 얘기했고 네, 반도체 업체 중에서 또 온세미컨덕터 여기가 이제 그동안 사실은 잘 버티던 회사인데 네. 여기도 사실은 1분기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보다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한 이제 치폴렛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이제 미스가 났어요. 2017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매출액이 YOY 감소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확실히 뭔가 좀 소비에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다 좀 안 좋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올라가죠. 거죠. 네. 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몇 가지를 좀 볼 텐데요. 뭐 제가 이제 반도체 전문이니까 이제 반도체 상황을 조금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삼성이랑 TSMC 비교를 많이 하는데 TSMC랑 첫 번째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TSMC랑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연간으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은 과거에는 어땠냐면 삼성전자가 되게 그 좀 상대적으로 못할 때 삼성전자가 이익을 좀 못 벌 때 네. 그때 TSMC만큼 벌었죠. 그리고 많이 벌면은 한 2배, 한 3배 가까이 막 이렇게 번 적이 2017년, 18년은 압도적이네요. 그때가 이제 메모리 네. 슈퍼 사이클이었기 네네. 때문에 이제 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작년에는 어땠냐? 작년에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전체가 TSMC의 절반이에요. 뒤집어졌네. 네, 이게 심각하죠. 속상하네요. 네, 속상하죠. 네. 자, 그런데 이런 TSMC조차도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단 말이죠. 네. 작년에 1년 동안에 주가가 27% 이제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TSMC가 가이던스를 줬는데 이제 이거를 달러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제 보면은 거기 제가 동그랗게 옆에 위에 있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이 감소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도. 그런데 이제 감소한다고 가이던스를 줬는데 주가는 또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냐 이제 저한테 아까 약간 시비처럼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TSMC도 저희는 사실은 이제 우리 메모리는 훨씬 더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조금 더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주가가 막 선반영하는 게. 네. 근데 요새 이제 제가 듣기로 대만의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처음 겪어봤군요. 그렇죠. 이거 안 겪어봐서. 그렇죠. TSMC가 아니 저렇게 우리 쉬운데? 역성장이 많이 없었고 또 실적 좋으면 올라가 막 그랬는데 그렇죠. 실적도 좋은데 왜 떨어지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저기 보시면은 TSMC의 영업이익과 이제 주가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저렇게 사상 최고치를 막 찍는데 주가는 쫙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메모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모르겠어요. 이제 반도체 전체가 약간 시클리컬하다고 하는데 그게 또 아닌 게 파운드리는 또 시클리컬과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든지 좀 선반영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게 뭐 답답하지만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반영을 하는 모델을 저희가 또 개발을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공부할 필요 없네. 그거 실적 공부해도 이거 뭐 선반영되고 이거 실적 최대 실적에도 주가 빠지고 실적 안 좋아도 주가 오르는데 그거 뭐 실적을 공부하냐? 그러니까. 그냥 뭐 수급 보고 그냥 추세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뒤를 예측을 하는 1년 뒤를 예측이 가능한가요? 예측이 안 되겠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가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해야죠. 물론 이제 1년 뒤가 되면 그게 틀려지겠죠. 네네. 틀려지겠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또 어떤 상상을 하면서 네.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뭐라 그래요? 이 집단지성으로 모여가지고 그게 형성되는 게 이제 주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한숨밖에 나오는 게 1년 없어요. 뒤를 사실은. 예측을 해서 이제 실적을 예측을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매크로 관련된 것들도 네. 뭐 연말이나 내년 정도가 되면은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네, 그게 네.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반도체나 섹터에만 한정 지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다 바뀌고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뭐 그거를 이제 넘어서야지만 사실 플러스 알파를 낸다고 하니까 참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아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결국 유동성으로만 가는 거면 결국 유동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연말에 금리 인상 끝났다. 그러면 금리 인상 효과는 이제 6달 뒤면 끝이다. 네. 그럼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 이제 효과는 끝나니까 경기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선반영하자. 지금 이 구조잖아요. 그게 지금. 뭐 전 세계 증시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근데 거죠. 그렇다면 그럼 개별 산업별로 그러면 마켓을 이길 수 있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이긴 하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 제가 이제 한참 그 애널리스트로 좀 잘 나갈 때 아. 그때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뭐라 그럴까 이 중요도가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네. 예전보다는 오히려 이제 매크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고 그게 사실은 그 과거에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ETF가 등장하게 되면서 네. 약간 좀 인덱스화되는 이런 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자금들도 워낙에 그 패시브 자금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 바텀업, 탑다운 둘 다 중요한데 네. 예전에는 사실은 바텀업 어프로치가 상당히 그 저기 그렇죠 네. 무게감을 얻었고 그게 예. 굉장히 신뢰를 많이 얻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 매크로 관련된 탑다운 이 어프로치가 조금 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좀 커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 그 섹터는 자기가 공부를 해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고 네. 다음에 또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서 주는 자료 보면 공부하기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근데 매크로는 공부한다고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야?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열심히? 더 열심히. 열심히? 더 열심히. 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도 저희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인텔은 약간 부활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신제품도 나왔고 실적도 근데 이제 뭐 부활할 거라고 1년 전부터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텔 뭐 신제품 나오면 좋아질 거다. 그다음에 겔싱어 CEO인가요? 네. 뭐 교체되면 괜찮아질 거다. 근데 계속 이게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예전과는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사실 정말 IT에서 인텔이 그리는 그림이 네. 우리의 미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인텔이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냥 방향 맞춰가지고 가면 딱 맞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인텔을 쭉 보면은 정말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2022년도에 회사가 그 딱 1년 전입니다. 2022년도 2월 달에 그 2020년도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보시면 매출액이 얼마냐면 760억 달러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텔의 이런 가이던스랑 실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었어요. 거의 뭐 비슷하거나 뭐 조금 차이가 나고 이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인텔의 실제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630억 달러입니다. 아이고야. 네. 작년에 네, 막 작년에. 이제 다른 기업들 최대 실적 막 네. 이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이 회사가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1분기 뭐 아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1분기는 184억 달러 매출이었고 네. 컨센서스가 139억 달러인데 가이던스가 110억 달러예요. 잘 못 믿겠어요. 근데 이렇게 될지 이것도 그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115억 달러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왜냐면 앞뒤가 안 맞는 약간 얘기들이 되게 위축이 많아요.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계속 잘 안 되니까 그 130억 정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위축이 되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성적이 아예 계속 낮게 얘기하는 떨어지니까 건다? 엄마한테 이제 밑밥 근데 깔아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칭찬받으려고? 그 아니 뭐 그 높게 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욕 먹는 거보다는 낮게 네. 써가지고 네. 욕이라도 좀 덜 먹자.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낮게 하려고 하죠. 미국 네. 회사들은 네. 자기네보다 조금 낮게 내서 낮게 미국 얘기하죠. 그래서 미국 그 보면은 실제로 어닝이 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좀 많기는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너무 심하게 심하네. 낮잖아요. 너무 심하게 밑밥 깔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Q&A 동안에도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지금 그 사파이어 래피즈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왜 이렇게 낮게 가이던스를 줬냐 그러니까 올해 서버 투자가 조금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자기네 서버용 아니, CPU가 사파이어 래피드 나오면 서버 투자가 막 불타오를 그러니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왜 그 얘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가 이제 또 다른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사파이어 래피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또 그건 굉장히 좋대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지. 좋은데 안 팔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는 제품은 되게 좋은데 네. 뭐 경기. 그래서 앞에 얘기는 서버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사파이어 래피즈 무르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뭐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퍼포먼스 퍼 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바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네 그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 이제 못 믿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드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위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분기 매출액을 쭉 찍어본 거예요. 2003년도부터 쭉 찍어봤는데 지금 이 회사가 준 가이던스가 이제 파란색 선이 되는 거죠. 즉 13년 전으로 이제 회사가 그 쪼그라든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투자하냐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참고로 이제 보시면은 저기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98년도부터 인텔의 시가총액하고 인텔의 매출액, 뭐 이익보다 그냥 매출액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인텔이 우리 한 대표님 아시겠지만 사실 2000년도 당시에는 시가총액 5천억 달러가 넘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1000억 달러거든요. 5분의 1 투마. 네. 무지하게 좋은 회사였죠. 네. 장기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주식? 그러니까 주식 장기 투자를 못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아주 초기 기대감이 있을 때 시세가 대부분 다 난다는 거죠. 우리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엔비디아도 그때 시가총액 8천억 달러 갔을 때 그때 이제 뭐 상당히 많은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그 정도 갔었고, 그거를 과연 이제 넘어설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굉장히 성장을 하겠지만, 인텔도 예전엔 그랬다. 그렇죠. 인텔도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5천억 달러 갔다가 쭉 빠졌다가 그 이후에 회사는 계속 좋아졌어요. 좀 자극적인 질문 하나 좀 드려도, 어차피 센터장님이시고 뭐 다 여기 두루두루 보실 테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 테슬라가 생각이 났거든요. 초기의 기대감에 주가에 다 반영한다. 원래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뭐 테슬라도 이제 전기차 1등의 자리를 뭐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네. 그럼 계속 막 그럴 텐데, 그러면 계속 1등 할 거니까 예전의 주가를 회복할 것이야? 아니면 조금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테슬라는 반도체 사실 산업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우리 뭐 경험 많으신 우리 한 대표님 이런 분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사실은 밸류를 다 반영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실 배터리도 좀 불안해요. 그런 면에서.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뭐 테슬라가 무슨 다시 뭐 1,500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미국에서 뭐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그럴 거냐.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쉽진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테슬라 굉장히 좋은 회사고 네.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장률은 어차피 좀 둔화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그걸 못 받쳐주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제 조금 그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많이 그 한두 번 본 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일부러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텔도 예전에 그 엔비디아 이상 가는 그런 걸 보였지만, 인텔이 제일 좋을 때는 엔비디아는 회사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그래픽 카드나 만들고 뭐 이런.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든지 보면 아주 초창기에 그때 시세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인데 이제 여기서 최상위권은 뺀 거죠. 엔비디아는 빼고, 엔비디아는 이제 저 위에 있으니까 빼고, 그 나머지 업체들 보면은 그래도 인텔이 2020년도에는 시가총액 2,500억 달러, 3,000억 달러 갔었는데, 여기는 계속 빠지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래도 올라와서 지금 인텔이 굉장히 좀 쪼그라든 그런 상황이다. 지금은 AMD가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그 시쳇말로 킹 반영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 모든 게 다 반영된 거냐? 근데 뭐 AMD는 뭐냐면 지금 요즘에 이제 핫 이슈인 그 인공지능 이거와 관련된 분야에서 어쨌든 지금 요즘에 인공지능이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죠. 네, 붙죠. AI가 붙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어쨌든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으니까 아직 스토리가 살아 있다. 네, 아직은 있는 거고. 인텔도 이제 그걸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사실은 우리 AI 뭐 얘기할 때 인텔도 물론 잘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전에도 다른 데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인텔이 왜 이렇게 됐냐 보면은 2014년부터 15년도 사이에 인텔의 직원들을 대거 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인텔이 총 직원이 11만 명이었을 때 12,000명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나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AMD? 그 사람들이 AMD, 엔비디아 이런 데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플도 가고 뭐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왜냐면 나가라 그러면 사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보통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딴 데 갈 데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뭐 ERP 받고 네. ERP 받고 딴 데도 딴데 뭐 좋은 데 올려서 이제 갈 수 올려서 있는 가고. 데가 많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19년째 한 회사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년퇴직을 하는 회사에서 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14년도에 이제 사람을 10% 이상 감원했는데 네. 이제 그 이후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개발력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인텔이 휘청휘청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너무 자만했던 거군요. 그때 막 이제 1등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였냐면 그때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했던 이유는 네. 인텔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CPU랑 프로세서 이쪽은 자기네가 어차피 꽉 잡고 있으니 못 인텔도 따라온다.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이제 사실 그러면서 방향을 잘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인공지능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해야 되고 이제 오. 그래서 모빌아이 이런 것들을 네. 그때 인수를 하고 네. 그쪽에 포커스를 좀 해야 된다. 근데 리소스의 한계가 있으니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기존 이쪽은 이제 좀 덜어내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했었으면 그랬으면 좋았죠. 그랬으면은 이제 뭐 지금처럼 되지 않지 않았을까. CPU는 그렇겠죠. 나름대로 더 잘하고 뭐 그쪽도 또 잘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뭐 지나간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AI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제목을 좀 잘못 들어갔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컴퓨터를 보통 이제 이건 제가 나눈 게 아니라 IBM에서 이렇게 나눠요. 네. IBM에서 1세대를 이제 타빌레이팅 컴퓨팅이라고 하고요. 2세대를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3세대를 코그니션, 인지 컴퓨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타빌레이팅은 이제 데이터를 집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1890년도 뭐 이때 홀러리스 데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홀러리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뭐 그런 건 들어봤어요. 진공관 컴퓨터, 애니악. 아, 이건 컴퓨터고. 그래. 이게 이제 이거는- 펀치로 뚫어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게 네, 다 네. 있었어요. 그 요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미국 그 통계국에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센서스라고 인구 조사를 하는데 네. 미국의 당시에 인구가 한 6천만 명 정도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계를 내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통계를 이제 10년.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고 이제 이러니까 좀 통계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냐 그래서 대회를 열었고 이제 거기에서 1등을 한 게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고 지금 우리 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펀칭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당시에는 이제 모니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늘을 이제 넣고선 그 펀칭 카드에 구멍이 뚫린데 이렇게 탁탁 따그닥 하면서 거기 보시면 이제 계기판들이 쭉 한 40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돌아가면서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걸리던 작업을 이제 1년 한 2개월 만에 이제 끝냈다. 이렇게 돼서 저 제품이 1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하다. 뭐 이래가지고 각국에 막 수출이 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컴퓨터 얘기하면 제가 컴퓨터 원형이라고 저거부터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이제 사람 이름이거든요. 홀러리스. 네. 홀러리스 사람 개발한 이름이고. 사람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들죠. 그 회사가 이제 IBM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1950년대부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진공관 컴퓨터부터 이제 프로그래밍이 된 거죠. 사실은 물론 저것도 프로그래밍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는 컴퓨터가 됐고요. 2010년도에 인지 컴퓨팅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프로그래밍 컴퓨터는 기계어 명령어를 쓴다는 것이죠. 네. 도스 뭐 이런 거. C.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 랭귀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네네네. 프로그래머가 네. 배워서 우리가 뭐 C 언어든 뭐 네네. 예전에 파스칼이든 포트라는 이런 걸 네네네. 배워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이걸 어셈블러, 뭐 컴파일러를 해가지고 이진수를 다 바꿔주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을 거쳤는데 2010년도에 코그니션은 뭐냐면 자연어 명령어를 쓴다는 거예요. 네. 자연어는 뭐냐면 인간의 언어예요. 네. 그러니까 코딩을 배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코딩을 배웠어야 되는데 네. 싫다. 컴퓨터 네가 배워라. 네가 배워라 사람의 말을. 그렇죠. 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보면은 그 인간과 컴퓨터의 이제 우리 AI니까 지능의 대결의 역사를 간단히 옆에 제가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적어놨는데 1997년도에 이제 게리 파스파로프하고 IBM이 딥블루하고 네. 체스 대결을 했었죠. 네. 근데 이때는 뭐 당연히 IBM이 이겼죠. 네.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코그니션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IBM 왓슨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오파디라고 하는 이제 퀴즈 쇼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역대 그랜드 챔피언들하고 그 IBM이 미리 훈련을 시켜놓은, 미리 선행 학습을 시켜놓은 이 왓슨하고 대결을 했는데 이제 왓슨이 이긴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퀴즈를 사람의 말로 냈는데 그거를 다 인지를 하고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좀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회사에서 애널리스트 할 때 IBM의 국내 담당, 이 왓슨 담당 임원을 이제 모셔다가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 모아놓고 이제 뭐 설명회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재밌게 들었죠. 재밌게 듣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집에 갈 때는 야씨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사냐. 근데 11년이 지나도 잘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네. 얼마 안 남았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 자, 뭐 그렇게 좀 되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가 등장을 해서 이세돌 구단. 이세돌이 정말 미안하게 됐죠. 이땐 진짜 충격. 이세돌이 한 번은 이겼죠. 한 번 이겼죠. 네. 원래 사실은 다 이길 줄 알았는데. 많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봤었어요. 컴퓨터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좀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면서 이제 머신러닝, 이제 딥러닝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판도가 바뀌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AI 그러니까 GPT가 가고 이제 막 떠오르는데 아니, 이게 하도 막 난리여서 저는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랬는데 오늘 한번 해봤어요. 저도 깔아서 영어로 이제 파파고에서 번역해서 복사해서 붙여놓은. 막 그렇게 대단하다? 제가 쓸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점점 좋아지겠죠. 네, 하여튼 뭐 그 옆에 그 왼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그 주요 검색어들의 검색량을 제가 한번 비교를 좀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제일 뭐 잘 아는 BTS, BTS 대단합니다. 테슬라, 이거랑 이제 챗 GPT는 사실 작년 12월 초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올라오고. 12월부터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지금은 가장 주식에서 핫한 테슬라보다 더 높게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뭔가 하여튼 센세이셔널한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작년부터 요과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하우스 약간 자랑을 좀 하면은 올 초에 저희가 이제 2023년 개면에 주목해야 될 그 신기술들 해가지고 그 콜라보레이션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에 1번으로 저희가 이 LLM,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요거를 꼽았죠. 꼽았었고 그다음에 2탄으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유심투자증권에 이제 퀀트 담당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퀀트 애널리스트가 본 GPT를 이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저 그거 본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가 이제 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요런 조건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GPT가 짜줍니다. 코드를 짜준 거죠. 그 코드를 짜준 걸 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모델에 이걸 넣어가지고 실제 실증 분석을 했어요. 실증 분석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 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아직 완벽하진 않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정말 근데 잘 쓰려면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사람이 GPT보다 더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되게 잘해야지. 거기 되게 놀라운 그런 답이 나온다. 내가 질문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거는 아직은 이제 GPT가 그렇게 충분히 발달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미래를 전망하는 이런 것들은 없대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인플레이션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질문했더니 2021년도 막 자료 막 갖고 오죠. 그렇게 왜냐하면 학습을 시키는데 아직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나는 다음 주께 알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거 학습시키려면 2021년 거 갖고 오면 야, 너 그거 말고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하고 통화량하고 이걸 집어넣어서 한번 해봐. 뭐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뭐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라든지 뭐 그런 거라도 알려줬으면 제가 얘 대단하구나 그러는데 뭐 2021년 학습이 안 됐으니까 그러겠지. 너무 기대가 컸던 걸까요? 왜냐면 이게 제가 1980년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거 연구가 진짜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부터요? 그럼요. 그때 연구가 어느 정도가 있냐면 이게 언어학 쪽에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언어학이 두뇌 그 뉴럴 이거하고 같이 가요. 두뇌 구조하고 언어학이 같이 가거든.
그쪽에서 이거 연구를 무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 기존에는 수학이나 뭐 경제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미분적분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거 미분적분으로 되는 애들이 아니거든. 그게 이제 언어학 쪽의 연구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이게 이제 여러 번 이터레이션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답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결국은 다 이터레이션이거든요. 무한 반복이거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면 결국은 우리 직업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시간이 지나. 전 큰일 났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정리 퇴직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제가 아직 40대 초반인데. 아이 그때까진 괜찮아. 어쨌든 뭐 이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네. 이걸로 인해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크겠죠.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 드리는 겁니까? 거고 실제로 이걸 잠깐 보시면은 아까 이제 알파고가 등장을 했을 때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거든요. 네. 알파고가 저렇게 확 뜨게 된 거는 그 밑에 있는 이제 세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DNN, 즉 딥 뉴럴 네트워크, GPU, 빅데이터 이 세 가지 기술들이 그때 급발전을 하게 됐고 이러면서 네. 알파고가 등장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뭘 보게 됐냐면 그 밑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된 거죠. 엔비디아와 인텔의 시가총액이 저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고 그렇죠. 알파고가 나오고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47배 올랐습니다. 네, 고점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큰 변화인 거고 물론 이제 오픈 AI, GPT 이런 언어 모델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과연 그 정도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초기 반응은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하다. 이거 보시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뭐 100만 명 그 가입자 가는데 41개월이 걸렸는데 GPT는 5일 만에 지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도체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가 당장 많이 쓸 수가 있고 지금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그냥 AI 얘기만 하거든요. 네.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학습 이런 걸 계속 시켜야 되고 그러면은 관련된 이 장비가 되게 많이 필요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이거를 초반에 다 반영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써보니까 나는 별론 것 같아. 뭐 이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네. 그래서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예, 그래서 뭔가 지금 요 상태에서는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오히려 이걸 무시하고 예를 들면 반도체 비중을 낮게 가져간다. 이거는 오히려 되게 리스키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근데 그나저나 우리 삼성전자는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요것만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아까 저는 가장 이제 궁금했었던 것이 사실상 감산을 굉장히 세게 발표한 거다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한번 좀 설명을.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정확한 워딩이 예를 들면 라인 운영의 최적화, 그렇죠. 교수를 위해서 뭐 또 엔지니어링 런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감산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삼성 측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래서 의미 있는 수준의 뭐 역량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숫자로는 얘기 안 했지만 네. 제가 봐서는 의미 있는 수준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기준으로 최소 8만 장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제 저희가 감이 오지 않는데 뭐 어느 정도 줄인다. 삼성전자가 D램 그 웨이퍼가 월 한 62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만 장이면은 한 13, 4% 정도. 그 정도. 그리고 랜드는 57만 장인데 제가 볼 때 한 10만 장 정도 이렇게 줄여야 되니까 한 16%, 17% 이 정도. 그러니까 꽤 줄이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 20% 감산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보다는 적게 하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 해야 의미 있는 수준의 역량이 나올 거라고 이제 제가 그 보는 정도 거죠. 최소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키옥시 같은 경우 30%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재고가 너무 많은 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뭐 얼마큼 할지는 달려 있지만 이게 약간 감산 공조 비슷하게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저거 좀 빨리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굉장히 좀 약간 암울해 보이기는 하지만 네. 하반기가 되면은 또 생각보다 재고가 빨리 줄고요. 그러면은 가격도 또 이게 반영을 확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제가 뭐 실적은 남들보다 세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실적이 돌아서 뭐 늦어도 올해 연말부터는 좀 약간 의미 있게 개선이 되고 내년도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주식 팔아야죠. 주식 판다고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실적 안 좋을 때 주가 올라서 1년 뒤 그때가 보자고 아니면. 왔는데 그때 가서. 그때 가면 주식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정말 GPT가 네. 그때 뭐 아주 강력하게 예를 들면 네. 좀 업황 그 미국 이제 금리도 낮추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다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투자를 늘린다. 네. 클라우드. 그리고 그렇게 맞물리게 되면은 그때 그러면 다시 슈퍼사이클. 한번 그때는 슈퍼사이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네.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M&A는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저도 모르고요. 들리는 소문이 없나요? 뭐 들리는 소문이야 뭐 많죠.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이 들으실 테니까. 아닙니다. 전혀 많이 못 듣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신문 사석에서 물어보시죠. 그 신문 봐야 돼요, 카톡으로 그러면? 카톡으로 물어보시죠. 그냥 왠지 열심히 중요한 열심히 이슈니까. 한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팀이 뭐 거의 뭐 그 계속 밤에 불 켜놓고 일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언젠간 저도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막 인공지능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금방 지나갔는데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